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저는 테슬라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는 어디인 것 같으세요? 미국? 저는 스웨덴인 것 같아요. 스웨덴.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테슬라는 뭐 이해가 가시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출중한 기업가가 이끄는 그런 기업이고, 전기차로 아무도 전기차 안 된다고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1위까지 차지했죠. 최근에 물론 중국의 비아디한테 약간 추월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세는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엔드-투-엔드 AI로 완전 자율주행차를 꿈꾸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더하기 자율주행차 두 가지 다 혁신이잖아요. 거기다가 옵티머스 로봇까지 이제 손을 뻗치고 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반노조주의자고요. 그리고 일자리, 인간의 고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혁신이 모두 성공한다면, 그렇다면 인간의 일자리는 모두 없어질 것이고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스웨덴은 어떠냐? 스웨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스웨덴 유럽에 가면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유니콘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왜? 기업 가치 1조 원 넘어가는 벤처기업, 그게 유니콘인데, 유니콘이 스웨덴에 굉장히 많아요. 모르셨죠?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 인구 대비 유니콘 기업 수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국가예요. 무슨 기업이 있냐?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아세요? 게임 마인크래프트 만든 모장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 스웨덴 기업입니다. 스포티파이 아시죠?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스웨덴 출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요즘도 많이 쓰죠?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 스웨덴 출신 기업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스웨덴은 어떤 혁신을 했냐?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잖아요. 복지 정책에서도 혁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복지의 기반이 된 게 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스웨덴 노조는 사실 파업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노조가 요구한 거를 단체협약에서 대부분 반영을 해주거든요. 파업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세고, 산별노조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게 그냥 노조 조직만 강한 게 아니고, 작업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경영자들한테 굉장히 잘 받아들여진다. 실제 자기들의 권리에 대한 거 말고 작업의 내용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잘 받아들여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혁신적인 이 노동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웨덴과 테슬라 두 군데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만났어요. 테슬라가 스웨덴 진출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란 키워드에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웨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Y. 그런데 노동이라는 분야에서 테슬라하고 스웨덴하고 지금 정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금속노조 IF 메탈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석 달째 파업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노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맺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IF 메탈은 산별 노조인데, 이 스웨덴에 있는 테슬라 법인에 있는 노동자들도 자기네들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자기들이 나서서 협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파업이 시작됐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스웨덴에선 테슬라가 처음이라서 스웨덴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당황해하고 있는 거죠. 맥도날드,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미국 기업들 다 스웨덴 방식을 다 따랐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안 하더라도 스웨덴 오면은 스웨덴 방식 따랐거든요. 테슬라 직원이 스웨덴에서는 300명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산을 하질 않거든요. 정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 파업 참여한 사람들은 사실 10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50명에서 100명 사이 된 정비사들만 파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언론에서 막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 스웨덴의 다른 업종, 그리고 스웨덴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한테도 지금 동조 파업이 번지고 있는 그런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미래 기업의 모습, 미래 일터의 모습을 두고 싸우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는 혁신이 사람들의 역할을 없앤다, 이렇게 보고 있고, 스웨덴 사람의 혁신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완전히 철학이 다른 이 두 파티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될 것 같으세요? 네, 오늘도 끝내주는 경제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웨덴하고 테슬라에 대한 이 생각,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승원 평론가 모시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런 우발적인 충돌이 핵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승병 박사의 워코노믹스에서 중동 분쟁의 핵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란 중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 어떤 곳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3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레코그나이즈님, 워커노믹스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최승병 박사님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네, 유죄라도 지지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세. 쑥떡쑥떡님. 네, 저도 공감은 가지만 그게 지금 또 현실입니다. 네, 그럼 이승문 평론가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북한의 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반응을 뜨겁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혁신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저 위에 있는 이 분단 국가라는 현실 그리고 전쟁이 형식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현실이 많은 분들 마음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공포를 많이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남북과는 공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네. 정전. 전쟁을 끝나지 않은 거죠. 끝나지 않은 전쟁이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냉전의 어떤 그 안타까운 역사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왜냐면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다 통일되고 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한반도만 유일하게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전쟁을 멈춘 상태로 수십 년을 보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정전협정으로 70년, 75년 이렇게 버티는 나라도 많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혹은 우려들, 가능성들이 다시 한번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진짜 미국 정찰기가 떴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문정인 교수라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전 정부에서 외교안보 특보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외교안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그렇죠. 분인데 네네. 우발적인 충돌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또 발언을 하셔서 이게 정말 네. 진짜 걱정할 만한 상황인가 이런 좀 공포심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제가 아마 지난주였을 겁니다. 그 칼린 북한 측에서 인정한 정말 북한 전문가 칼린 연구원 CIA에서 오랫동안 계셨죠. 그분과 해커 박사,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핵 권위자죠. 그 두 분이 같이 38 노스라는 곳에 글을 기고한 게 지난 11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은, 그러니까 1950년대와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무래도 전쟁을 결심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써서 굉장히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놀라게 했고 일단은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사실은 이제 문 교수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문정인 교수한테 직접 연락을 네, 하셨어요? 직접 연락을 네. 했죠. 왜냐면 저도 이제 2001년부터 계속 남북 관계를 바라본 사람이지만 2010년 연평도 이후에 가장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아티클이 나와서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탐문을 했고, 네, 문정인 교수님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북한을, 그러니까 정세환 장관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북한의 워딩을 보면 특히 전략적이거나 굉장히 민감한 군사적인 부분은 그 조건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도발한다면 이런 조건절이 항상 붙기 때문에 그 전체 앞뒤를 이제 빼고 그 거두절미해서 이해하면은 좀 위험성이 높다는 걸 일단 그냥 전제로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조건절이 있었어요. 김정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을 피하지 않고 남한 측에 핵을 포함한 모든 무기를 이용해서 남쪽을 평정하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네. 핵을 포함한다고 발언을 한 거네요. 네. 핵을 포함한. 왜냐면은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그들의 헌법 그 전문에 새겨 넣은 지 이미 오래기 때문에 이제 핵을 어쨌든 본인들이 어떤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입장을 구두로 굉장히 표현해 왔었고, 이번에 이제 조건절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피하지 해야만 않겠다 한다면. 이런 거죠. 네. 네. 조건절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김정은이 전략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예전에 트럼프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처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이제 사라졌다고 판단을 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전쟁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김정은도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나름 할 텐데 지금 전력을 봤을 때 한미 연합군이 공격을 한다면 본인들도 살아남지 못할 텐데. 정말 저렇게 결정을 하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전쟁을 본인이 일으키진 않겠지만 이제 속내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이제 얻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마 트럼프를 또 염두에 두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장 상태를 계속 고조시키면서 남측에 이렇게 불안감을 일단 조성하고 두 번째는 핵 보유국으로서 정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저렇게 외세의 위협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조금 더 단결해야 된다라는 북한 내부 결집용.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북한이 지금 저렇게 그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런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분석들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아까 이제 질문하신 문재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 우려는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게 딱 그 계획해가지고 뭐 전면전 선포하고 이렇게 소위 교과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우발적인 충돌이 이제 국지전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오판과 오해, 뭐 이런 것들, 이해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 간의 한 라인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백악관과 김정은이 혹은 지금 뭐 용화대와 김정은이 한 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충돌이 발생한다면 서로 오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아무도 원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대화와 외교가 정말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게 근데 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뭔가 도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북한의 속성이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데. 그렇죠. 이제 시기를 이렇게 정치부 기자들이 자주 쓰는 이제 수법이기도 한데 이제 어떤 시기를 딱 맞춰서 이 발언이 나오니까 이제 바로 저 사람이 저 발언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정치부 기자 이제 해보셨는지 하여튼 예, 그런 이제 저는 경제부에 많이 경제부에 계셨군요. 예. 저도 예전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정치부에서 아무튼 그 이제 끼워 맞추려면 이제 그런 건데 실제 선거를 앞두고 전후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제가 기억나는 게 오바마 때 이제 8년 제가 오바마를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8년을 열심히 연입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상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남북 관계 정말 최악이었고 북미 관계 정말 최악이었던 그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11월 대선이 이제 오바마가 재선을 앞둔 시기였어요. 근데 북한이 그들 말로 이제 인공위성. 그래서 2012년 4월에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해 12월 달에 두 번째에서 이제 본인들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그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던 오바마가 보도에 의하면 두 번의 특사를 보냅니다. 비밀 특사.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미국 정보국에 있는 어떤 분이 갔고, 이제 물론 그 미국 백악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두 번이나 특사를 보낸 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테고. 그런데 나중에 북한 측에서 그걸 공개해버려요. 지금 미국 측과 공개적, 비공개적 접촉을 가졌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봐주고 있다. 약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너 재선 되려면 좀 잘해. 약간 뭐 이런 굉장히 조롱하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 4월에 인공위성 발사를 했고, 실패했고, 그 이후에 두 차례 보도에 의하면 특사를 오바마가 보냈고, 11월 달에 오바마가 재선된 다음에 그 다음 달인 12월에 다시 인공위성을 발사한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 한 토막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선이 정말 중요하니까 어느 나라나 대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총선 대선 중요한 것처럼 그 선거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워낙 중요하다는 걸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 선거철을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들의 유리하게 이제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또 시기가 또 맞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4월 총선이 있고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철에 그 겨냥해서 도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뭐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게 맞아요? 글쎄요. 이번의 경우에. 이번에 뭐 지금 이 상황이 문재인 정부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갔을까? 뭐 이렇게 이런 가정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이지만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항상 보면은 오바마는 원래 김정은하고 뭐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네. 그때 남측 정부가 굉장히 매파,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원하지 않는 이명박 박근혜였어요. 네네. 그리고 또 역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굉장히 또 강경한 트럼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안 맞는 그게 좀 있어요. 네. 북미 간의 그 정부의 성격이. 그러니까 엇갈렸네. 저쪽 민주당, 이쪽 민주당 하면 이제 맞아서 대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엇갈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도 대화를 하자 그러면 이제 약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갈등 유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을 주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2022년 5월 그때부터 이미 뭐 규정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반대급부로 이제 북한도 어차피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준을 같이 맞춰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선거이기 때문이냐 그것만이냐는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이 네네. 마침 선거철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저는 뭐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게 약속 대련 아닌가 하는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약속 대련이란 말이 요즘 우리 정치에서 좀 유행인데 약속 네. 대련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정해놓고 치고받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김정은이 도발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대선 레이스 하고 있는데 내가 김정은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한다. 그거는 암시하는 바는 바이든은 관리 못할 거다. 이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도움을 주고 트럼프는 또 당선되면 김정은에게 또 핵보유국 지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 유권자들이 이건 이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물론 이제 성향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이 미국이 세계의 어떤 경제 국가 역할을 하고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고 이런 그러니까 미국은 강하다, 위대하다 이런 그 국제적인 위상을 놓치길 바라는 유권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기본적인데 특히 트럼프 혹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최근에 이제 그 특파원들 인터뷰한 걸 보면은 바이든 때문에 우리 그 미국이 약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그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컨트롤도 못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인식하는 국민들이 있고 트럼프는 실제 나는 북한과 잘 지냈다. 김정은과 잘 지냈다. 내가 있을 땐 북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바이든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이게 이렇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거와 그 증거와 그런 주장들을 따라가게 마련이니까 이게 다 맞는 거예요. 트럼프나 그 트럼프 그 지지자들. 그래서 북한도 그거를 활용을 뭐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화를 아예 중단해버린 정부보다는 한 번이라도 대화를 했던 정부가 뭐 다시 이제 들어서서 약간의 희망이라도 이제 그게 희망 고문일 수 있으나 희망이라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외신에서는 어떻게 봐요? 외신에서도 이런 상황을 지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외신에서 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특히 이제 해커 박사 그 글 이후에 뭐 뉴욕 타임즈는 물론이고 뭐 워싱턴 포스트 전쟁 등등해서 결심했다는 그 글 이후에 뉴욕 그래서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나오고. 그걸 이제 인용하면서 실제 김정은이 속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야라는 어떤 그런 확증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론 보도기 때문에 양측을 다 이제 취재를 해서 양측의 이제 분석들을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전쟁 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 전면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속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주 기술적으로 간다면 조금 더 간다면 지금 러시아 측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북한이. 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면은 다른 나라에 무기 보내겠니?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제 네네. 군사 전문가인데,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그 군사적인 그 얘기도 연결이 되지만 가장 그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네. 국경 맞대 있고 그 유사시에는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야만 되겠죠.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경제 침체인데다가 한반도에서 뭐 급변 사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가장 싫어할 건 어떻게 보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전쟁하도록 도와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어떤 나라도 한반도에서의 어떤 그 평화가 깨지는 걸 바라지 않아서 김정은이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이제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해석의 문제인 거고, 네,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뭐 중국 시진핑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을 때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 푸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 생각을 한다면 지금 김정은이 정말 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됐나? 그거는 사실은 아니죠. 어렵죠. 네. 근데 한때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뭐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생기면 중국이 한반도 북쪽을 점령을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막 돌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죠? 정말 사건이,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지 않지만 그거와 별개로 사건들은 항상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게 뭐 우발적이든 뭐가 됐든 네네. 간에 사고가 됐든. 이제 그럴 시에는 각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겠죠. 우리도 네. 뭐 급변 사태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국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한참 전에. 급변 사태 뭐 작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엄청 또 반발하는 그런 성명도 맞아요. 나오고 한 네네네네.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문화일보 단독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네. 뭐 한 10년 전이죠. 기사가 나왔었나요? 네, 기사가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상황을 보면은 중국도 뭔가 있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어떤 급변 사태든 뭐 유사시, 뭐 발생 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별개의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북한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건 이제 내부의 어떤 동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럴 시에는 이제 좀 이게 맥락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북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 저장고는 누가 먼저 가서 차지하고 누가 먼저 가서 통제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는 뭐 이제 군사 전문가들 혹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해서 만반의 그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뭐 거기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모든 이제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또 요즘 우려가 많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기승전 그거예요. 대화 채널을 마련하자. 그렇죠. 아까 기승전. 한라인 얘기도 하셨는데. 네, 하나에 지금 다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연관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한라인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기 전에 네. 한라인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예방하던가 아니면 뭔가 컨플리트가 있으면 그걸 자제시키던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문장희 교수가 얘기한 어떤 우발적 충돌이 생겼을 때 그게 핵전쟁으로까지 가기 전에 한라인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저기서 뭐 휴전선에서 누가 총 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네. 뭐 해까지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않더라도 거. 남북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은 항상 있어 왔었는데 그 한라인이 있으면 서로의 입장을 타진해 볼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이거는 우리 뭐 해군이 아니라 그 어선이 간 거야.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라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조차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더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네. 계속 한라인이 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없어진 건가요? 그게 한라인이 이제 이명박 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전화, 그러니까 통신선을 연결하고 말고의 그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한라인을 그냥 연결해 놓으면 연결해 놓는 거고,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양쪽의 정치적인 의지의 문제죠. 네. 전화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아까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미국 대선 얘기 넘어가서 조금만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트럼프로 정리되는 분위기인가요? 그 론 디센티스가 사퇴한다고 트럼프 지지 선언하고 했더라고요. 아이오와 선거 이후에. 네. 그럼 공화당은 트럼프인가 이제? 너무 재미없죠, 이번 선거.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디센티스가 2위를 했죠, 아이오와에서. 그러니까 헤일리가 19, 디센티스가 21. 그래서 조금 더 버틸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네. 디센티스가 지금 이제 부통령을 노리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지금 헤일리가 부통령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약간 NCND로 NCND? 넘어가서. 그러니까 헤일리가 트럼프를 공격하는데 아주 심하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그래서 왜 그럴까? 러닝메이트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을 공격할 수 있으면 지금 한 90만 공격을 하고 있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헤일리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정도 수위로 공격하고 있었는데 디센티스가 갑자기 드롭오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일리는 이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 수도 부통령 있겠네요. 경쟁인가?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에서 이제 5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뉴햄프셔,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쭉 가야 되는데 디센티스마저 빠져버리니까 이제 다음 경선의 숫자를 보면은 이제 이제 트럼프로 가는구나. 그렇게 결정이 거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네, 이미 형성됐죠, 사실은. 네. 근데 이거 지금 트럼프 하여튼 후보만 되더라도 공화당 후보만 되더라도 지금 막 그 기소된 것들 있잖아요. 그 건들이 진짜로 막 재판 가서 유죄받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거가? 일단 기소된 게 4건이고요. 혐의만 91개입니다. 혐의만 91개.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이 91개 혐의를 다 유죄받는다고 이제 가정하면 한 700년 형이 나온대요. 700년이요? 700년. 그래서 그거 좀 길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중 출마도 가능하다고 하고 대통령 그래요? 네네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과거에 없다고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헌법을 보면은 내란을 일으킨 사람,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아예 그 이제 후보로 나설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이 있지만 지금 후보로 나서는 것마저 연방 대법원에서 막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후보가 될 자격조차 박탈하?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어긋나.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방 대법원의 6대 3이라는 뭐 보수 우위의 구도를 일단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상 봤을 때 일단 후보로는 나가게 한다. 근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유죄가 되고 예를 들어 감옥에 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단 감옥에 가더라도 뭐 일은 볼 수 있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되면은 뭐 후보직 사퇴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례 없는 후보자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미국 역사, 정치 역사에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사법 리스크잖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 얘기 정치에서 많이 하는데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또 개인적인 그 비위 같은 사법 리스크가 되게 많은 거죠. 꼭 정치적인 차지가 아니더라도. 네, 뭐 성추행, 뭐 입막음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마음을 주고 있다. 이런 거네.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유권자들은. 네, 보통.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할 수 있는 그 로직들? 그러니까 논리.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안 보이거나 안 보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돼야지만 이런 논리도 있어요. 트럼프는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필요 없어. 돈을 받으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럴 위험도 없으니까 돈 많으니까 더 좋아. 그리고 강력한 미국을 만들 테니까 북한도 다룰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민자 문제도 굉장히 그 불만이 많거든요. 트럼프가 됐을 때 이민자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슈들 아젠다만 모아서 그래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이니까. 그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좋아하는 것만 이제 해서. 성추행은 어떻게요, 근데? 성추행 같은 것도 그냥 받아들이나? 모르죠. 잘 개인적인 이해는 안 일이다. 가네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세가 트럼프로 공화당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럼 민주당도 뭐 예비 선거는 하긴 하는데 바이든으로 그냥 가는 거죠?
뭐 민주당 얘기는 더 재미없습니다. 네. 네. 바이든 다른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군요. 바이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아마 뭐 오늘 밤인가요? 지금 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이제 현지 시간 23일. 네네 오늘이- 오늘 밤인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뭐- 오전이나 그 네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 어떻게 되나 이번에 진짜 헤일리도 나가 떨어지고 트럼프로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오늘 북한 트럼프 이야기 또 아주 흥미롭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매주 화요일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전쟁과 경제 이야기. 오늘도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지난주에 우리 또 이란 이야기 했었는데, 네. 이란하고 파키스탄 충돌 얘기가 또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굉장히 좀 일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아파, 수니파 싸우다가 또 파키스탄도 들어오고, 지금 일단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직접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음 주에는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전한 것 같은데요. 불과 그 하루 이틀도 안 지나서 17일 수요일에 현지 시간 17일에 이란이 갑자기 파키스탄을 향해서 이번에는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뭐 파키스탄에 미사일이 날라드니까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파키스탄도 또 굉장히 나름 핵 강국에 이 자존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즉시 이게 뭔 갑자기 도발이냐 그러면서 이 즉시 반대쪽 이란 쪽으로도 미사일을 날렸죠. 보복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사를 막 소환하고 그리고 이란 대사가 잠시 이제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다시 뭐 복귀하는 것도 거부하고 막 이렇게 강경 대응을 선언해 갖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 갑자기 전선이 반대쪽 파키스탄 쪽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참 아찔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된 게 저는 인도 파키스탄하고 이란 중동은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파키스탄이 이란의 동쪽에 네, 바로 붙어 있는- 접경에 붙어 바로 있습니다. 접경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바로 국경을 꽤 길게 맞대고 있습니다. 거기 아프가니스탄도 맞습니다. 있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서쪽으로는 이라크하고 이제 터키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것도 좀 되게 우리가 잘 생각 안 해보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파키스탄과 보통 인도가 여러 가지 분쟁하고 맨날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이 등을 맞대고 있는 이란과 파키스탄은 비교적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갑자기 난리지라고 의아해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갈등은 굉장히 빨리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미사일도 쏘고 그랬는데. 네, 그 3일 만에 양쪽 외교 채널이 가동이 돼갖고 양측 외무장관이 회담을 한 다음에 갑자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기애애하게 들어갔어요. 우린 원래 형제의 나라다. 뭐 앞으로 뭐 이런 일 없게 뭐 잘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쉽게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것만 겉에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꺼풀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양국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다기보다는 어떤 제3의 공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사실 쏜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란은 파키스탄 영토에다 쏘고 파키스탄 이란 영토에다 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지대에 사실은 굉장히 큰 분리독립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발루치족이라고 하는데요. 발루치족. 네, 발루치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란의 여러 가지 종교 분포를 말씀드릴 때 네네네. 이란도 사실 여러 시아파가 다수이긴 하지만은 네네. 수니파 그리고 이민족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지 아, 저 않다고 지도가 나오네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다수가 중앙 시아파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저기 파키스탄 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파키스탄 접경지대는 오렌지색으로 돼 있죠. 저기가 수니파인 발루치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 저희가 발루치족이에요. 네. 파키스탄하고 이란 접경지대에 살고 있네요. 네, 저- 순입하고. 네, 아프가니스탄까지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사는 발루치족이 한 1,000만 명이나 됩니다. 1,000만 명이나 돼요. 네, 그 중에 한 아. 700만 명이 파키스탄에 살고 이란에도 한 200만 명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큰 인구 집단이죠. 아, 그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두 네, 다 나라에 걸쳐 걸쳐서 있습니다. 살고 있군요. 사실 중동에 그렇게 걸쳐 있는 민족으로 유명한 게 쿠르드족이죠. 네, 쿠르드족이 뭐 한 3천만 명이 뭐 튀르키예, 뭐 이라크, 이란 다 걸쳐 있어서 또 그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 네. 발루치족도 그에 못지않게 큰 세력입니다. 네. 근데 이 발루치족 분리독립 세력들이 이제 물론 상당수는 온건하지만 가끔 이제 무장 조직들이 준동을 해요. 네. 그래갖고 사실 이란이 때린 거는 파키스탄 영내에 있는 이 발루치족 무장 세력을 때린 겁니다. 아, 그러면 파키스탄 정부 입장에서도 이 민족은 골치가 아픈 네, 민족인가요? 뭐 골치가 아픈 민족인데 그쪽을 갖다가 때려주니까 이번에 보복한 것도 이란 일반적인 영내가 아니라 이란 내에 발루치스탄, 이 민족이 많이 사는 그쪽에 또 그 안에도 무장 세력들 기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또 때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발루치족들이 이 반 이란 운동하는 사람들은 위급해지면은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와서 피신하고 파키스탄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위급해지면 이란 쪽으로 와서 피신하고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기회에 그 상대편 영토에 있는 이 분리독립 무장 세력들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제3의 발루치족을 서로 두들겨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안에 있는 발루치족은 반 파키스탄 운동을 하면서 독립하려고 하고 이란 안에서는 또 이란 정부를 상대로 그렇죠. 싸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국경 넘어서 피해 있으니까 서로 국경 넘어 포격을 한 게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국가 간 분쟁인 것처럼 보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빨리 봉합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발루치족은 수니파라고 하셨잖아요. 네, 수니파입니다. 그 이란 정부는 시아파라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자세하게 맞습니다. 다뤘었는데 네. 파키스탄은 어떤가요? 파키스탄은 수니파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파키스탄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자체가 워낙 또 다민족 국가인데다가 거기가 복잡해 갖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정치적 전통이 그런 좀 원리주의적인 부분을 안 드러내는 상당히 세속적인 정권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가지고 지난주에 네.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우리 다뤄보자고 말씀을 맞습니다. 나눴었는데 그 혁명수비대하고 이런 서로 발루치족을 공격하는 문제, 뭐 헤즈볼라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습을 한 것도 네. 혁명수비대가 한 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뭐 폭격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비행기가 직접 침범하는 경우는 상당히 영공을 침범하는 이런 좀 확전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공격이 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을 해서 은밀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란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이런 드론들을 집중적으로 운용하는 조직이 바로 이 혁명수비대입니다. 아니 혁명수비대라고 하면은 왠지 게릴라전하고 이런 군대인 것 같은데 이게 드론을 운영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느낌상으로 정규군은 아닌 거 아닌가요? 정규군은 따로 있습니다. 정규군. 이란이 이게 좀 복잡한데요. 네. 이란 정규군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혁명수비대라는 무장 조직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정규군 조직을 상당히 능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군사력에서도? 군사력에서 어마어마하게 능가합니다. 아,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은 이란의 이 호메이니 혁명 전후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팔라비 왕정 시대에 그 당시에 이란도 이미 굉장히 상당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이란은 뭐 그 당시에 이 중동의 맹주로서 항상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팔라비 왕정 시대 때도 오일머니를 군사력에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슬람 혁명을 하고 나니까 이 군부가 어마어마한 위협 세력이 된 겁니다. 원래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군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으로서 항상 이 여차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전복하는 쿠데타를 자주 일으키는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장교단이 팔라비 왕정 시대에 그 출세했던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냅뒀다가는 언제 우리 혁명 정부를 뒤엎을지 몰라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호메이니가 우리 이슬람 혁명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군사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출범시킨 게 이 혁명수비대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정규군을 완전히 대체하면 되지 않겠냐 싶을 텐데 그건 또 아쉬운 게 이 주변에 워낙 적대 세력이 많다 보니까 당장 한 혁명 2년 뒤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장교단도 필요는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싸우긴 하는데 거기에 정권을 수호할 별도의 큰 무장 조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적인 여러 자원의 지원은 혁명수비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은 있는데 일종의 친위대를 새로 만든 맞습니다. 그런 개념인가요? 뭐 옛날 정부에서? 나치 친위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당이 조직하는 그런 볼셰비키군도 비슷한 성격이 좀 있을 것이고요. 히틀러 때 나치가 SS였나요? 네, SS 친위대가 이 육군이 따로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이제 무장 세력을 갖고 있었죠. 네네네네. 이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시려면은 이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은 자 정규군이 뭐 육군 병력만 따져 보면은 저기도 기간병들, 직업군인들이 13만 정도 되고 거기다가 저기도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징집된 병사들이 한 22만 정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혁명수비대 육군이 무려 15만 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저거는 다 직업군인인데. 그리고 뭐 해군만 보더라도 해군도 거의 비슷하고 해군도 있는 거네요. 네, 해군도 공군 다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혁명수비대가. 네, 정규군이 육해공군, 방공군이 핵심이라고 하면은 혁명수비대는 육해 항공우주군. 항공우주군이라고. 그게 공군인 거겠죠. 네, 일반적인 공군 임무뿐만 아니라 이 왜 항공우주군이 붙었냐면은 바로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에서. 네, 일반적인 비행기는 거의 없는데 그거는 공군의 임무인데 주로 이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이 갖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쿠드스군, 바시스군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 병력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적지 않냐 싶은데 군사비를 얼마나 쓰느냐 보면은 이게 확 달라집니다. 그래요? 병력은 비슷한데 정규군에 비해서 한 혁명수비대가 예산의 한 3배 정도 씁니다. 3배를 써요? 네, 국방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혁명수비대가 씁니다.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죠? 병력이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또 징집병은 없으니까 또 뭐 밥값은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머릿수를 운용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도 최신 무기를 장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급료도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우도 좋고 장비도 좋고 훨씬 엘리트 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적으로도? 네, 질적으로 전력이 훨씬 앞섭니다. 앞선다. 사기도 앞서고 당연히.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니까 쿠드스군이라고 있던데 그거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솔레이마니 사령관 잠시 언급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저 혁명수비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 육해 공군 말고도 또 크게 두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두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쿠드스군입니다. 저 쿠드스군은 이 정보전과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병력 자체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슬람 혁명을 이 임무 자체가 달라요. 정규군은 당연히 국가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혁명 수비대는 딱 그 존재 목표 자체를 이슬람 혁명의 유지와 전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해외의 여러 가지 이 혁명 우호 세력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외전을 수행하는 주 핵심이 바로 이 쿠드스군인 겁니다. 그래요? 이 쿠드스라는 거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쿠드스가 사실 뭐 성스럽다는 뜻인데 아랍권에서는 저 쿠드스가 바로 예루살렘을 통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네. 예루살렘을 네. 쿠드스라고 불러요? 네,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성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뭐 당연히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지만은 이슬람에게도 이슬람 전승에 보면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들을 때 메카에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해서 신에게 계시를 듣고 다시 내려왔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굉장히 이슬람에게도 중요한 지역인데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쿠드스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쿠드스다. 네. 그럼 쿠드스군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군이라는 뜻이 되어 뭐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되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굉장히 그 위협으로 느낄 수도 그렇죠. 이거는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을 꼭 우리가 이슬람의 성지로서 탈환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좀 무시무시한 조직이죠. 근데 이 부대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솔레이마니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솔레이마니가 폭사 당하기 전에 한 20년 넘게 이 조직을 이끌었는데요. 네네. 이란 이라크 전쟁 끝나고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약간 좀 빌빌대고 굉장히 전쟁에 참여해서 회복을 못 시키나 했는데 이 쿠드스군을 앞세워서 이 어마어마한 그 조직의 위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해외 여러 가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란은 아무래도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비밀 조직들을 이 스파이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뒤에서 각종 여러 가지 무장단체들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그들의 힘을 키워야 이스라엘과 미국을 괴롭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역할을 갖다가 굉장히 솔레이마니가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반군이나 이런 이란의 프록시들 세력이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것도 바로 지난 20년 동안 쿠드스군이 이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해주고 이 힘을 키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이렇게 싸우고 영국하고 싸우고 있는 것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솔레이마니의 쿠드스군한테 맞습니다. 있다. 쿠드스군이 수는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쿠드스군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잘 지원해준 그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그 정보력도 대단하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비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점조직 형태로 아주 이 스파이망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정보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솔레이마니 생전에 심지어 모사드나 CIA도 야, 우리 적이지만 정말 대단한 놈들이다. 그런 평가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내에서도 솔레이마니가 우리 이란을 갖다가 위신을 세운 이 구국의 영웅으로서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이 솔레이마니가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잘 몰랐었는데 국내 유명한 중동 전문가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솔레이마니가 상상이 안 되면은 이란의 이순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순신. 네. 우리 이순신 그 장군이 정도예요? 얼마나 추앙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살아있는 이순신이었다.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하기는 기념하는 행사에, 추모 행사에 네. 수십만의 인파가 몰렸던 거죠. 많은 인파가 모여갖고 한 네. 것도 그런 요즘 뭐 노양 영화도 나오지만 뭐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게 한 그런 외적들과 같은 외적들 규탄해야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모사드나 CIA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맞습니다.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역할에 뭐 거기 플러스 더해서 이 해외 비정규전 역할도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비정규전을 직접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 내전에서 IS를 격퇴시킨 게 바로 이 쿠드스군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네. 쿠드스군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슬람 국가, 시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2015년 정도에는 이슬람 국가가 거의 시리아를 먹겠구나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거의 전토를 장악하고 심지어 이라크까지 쳐들어갔는데요. 이때 이란이 더 이상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다. IS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극렬한 순위파이기 때문에 시아파를 정말 혐오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시아파 혐오 세력이 큰 국가적인 규모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란의 안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란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직접 이 쿠드스군이 나서서 뭐 당연히 시리아 정부군
이란이나 뭐 헤즈볼라까지도 끌어들여서 이걸 싸우게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외교전까지 수행했습니다. 아, 그 당시 그래요? 솔레이마니가 비밀리에 푸틴을 러시아를 방문해갖고 네. 푸틴과 단판까지 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러시아에게도 이거 골치 아픈 문제다. 러시아가 공군을 지원해주면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저 골칫거리들을 제거해버리자. 그때는 IS가 시리아 내에서의 반군이었던 거죠. 그렇죠. 시리아 반군 정부는 중에 하나였죠. 따로- 반군 세력 반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시리아 지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네네,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시리아 내전 당시에. 그게 2010년대 중반. 네, 2010년대 중반이었죠. 아, 저기 2015년이라고 나오네. IS의 전성기 네, 지도. 저때 저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다 IS가 장악했던 곳입니다. 저 왼쪽에 빨간 쪽이 시아파 정부군 세력들이 장악하던 지역이었고, 나머지 뭐 온건한 자유 이 반정부 세력들은 그것도 보잘것없었죠. 저 북부에 좀 조금 남아 저 있었고. 노란색 저런 정. 네, 노란색, 뭐 파란색 이런 쪽. 네. 2023년은 완전히 근데 빨간색으로 다 그렇죠. 바뀌었네요. 빨간색이 시아파니까. 네, 빨간색이 아마- 지금 시아파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그러면 거기가 거의 뭐- 이란의 지원, 쿠드스군의 네, 지원을 받은 쿠드스군이 세력이고. 그리고 솔레이마니가 직접 저기 넘어가서 네, 직접 네. 지휘를 했습니다. 아, 그때- 직접 가서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 당시 이란군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싸웠다는 얘기도 많이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IS 입장에서는 네. 정말 솔레이마니가 처천지 원수였을 테죠. 우리는 또 이슬람 국가는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봐가지고 또 요즘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테러를 지원하는 것 같으니까 비슷한 세력이겠거니 하고 많이 오해할 수가 전혀 있는데 다릅니다. 전혀 다르군요. 네. 저도 오해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력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네. 이게 혁명수비대가 전력이 엄청 세다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아까 네, 미사일 전력 말씀하셨죠. 네네. 미사일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맞습니다. 이 항공우주군이 갖고 있는 미사일 전력이 사실 중동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란이 얼마나 미사일에 집착했는지는 꽤 역사가 오래됩니다. 네. 이걸 처음 이란이 신경 쓰게 된 게 역시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 사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그 당시에 미사일 전력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에다가 그 화학무기를 탑재해서 이란에 많이 쐈죠. 그래서 이란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란도 이를 갈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쌓아 올렸는데, 그다음 뭐 이라크가 걸프전 이후로 나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란만 남아서 이렇게 이쪽을 강하게 발전을 시켰죠. 저기도 저 이란의 미사일 전력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북한도 미사일 기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갖고 저게 80년대부터 미사일 이 이란, 이라크 이런 곳에 미사일 굉장히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군사협력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무기 자체뿐만이 아니라 기술 협력 같은 것들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란이 한 그 80년대부터 한 20년 동안은 그런 식의 좀 굉장히 수준이 낮긴 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 다음에 좀 상황이 안정된 다음부터 아까 솔레이마니 시절부터 또 집중 투자를 해갖고 2000년대 들어서 한 20년 동안 기술이 확 발전했습니다. 네. 이게 북한 미사일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위력이 강해졌다는 걸 느끼실 텐데 이게 이란과도 커넥션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이 탄도 미사일 전력이 대략 한 3,000발 이상을 지금 갖고 있을 거라고 3,000발이요? 네, 3,000발 이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갖고 숫자도 만만치 않고요. 사정거리도 꾸준히 늘려와서 네, 네. 한 1000에서 2000km 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에서 2000km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일 주적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란 영내에서 이스라엘 전토를 타격하기 위해서 약 1000km 됩니다. 아. 이란에서 떨어진 게. 그럼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다 사정권에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한 최근 개발한 2000km급들은 뭐 저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뭐 인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저 지도의 가장 큰 원, 빨간 원, 그게 2000km 정도. 네, 그게 한 간격이 2,000, 3,000km 정도 네네. 되는 지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 지리적 위치는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이스라엘 맞습니다. 서쪽으로 더 가야 이스라엘이 있는데, 네. 장거리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이스라엘이 계속 위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네요. 항공 공격은 어떻게 방어한다 치더라도 대량의 미사일 공격은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성능은 어때요?
네, 이 성능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다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란이 미사일은 많이 있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명중률이 형편없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원형 공산 오차라는 개념을 씁니다. 원형 공산 오차라는 네네.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100m라고 하면은 반경 100m 안에 그러니까 목표의 반경 100, 미사일을 10발 쏘면은 반경 100m 안에 5발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50%인 그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정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m 원형 공산 오차가 100m다. 그러면 미사일을 10발 쐈을 때 5발은 그 100m 이 원 100m 원 안에 거죠. 목표점으로부터 100m 원 안에 들어간다. 네. 그 정도면 성공한 거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 무기 100m 근데 좀 체계에서는. 정밀하다고 보긴 좀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100m는커녕 뭐 킬로미터 단위로 몇 킬로미터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몇 두려워했는데 킬로미터면은 뭐 막기가 되게 어려운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쉽게 네, 얘기해서. 네. 그랬는데 이게 최근 10년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정밀 유도 기술을 획득을 해갖고 GPS 유도 기술을 이 탑재한 미사일들 내놓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갖고 요즘은 그 정밀도가 한 10m에서 30m대로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10m라고 그러면은 10m 안에 떨어질 확률이 한 50% 된다. 맞습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명중이죠. 거의 10m 100발 안에 100중이나 떨어지면 그 마찬가지죠. 안에 있는 물체는 다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탄두가 사람도- 보통 한 400kg, 500kg 탑재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 폭탄이 떨어지면은 확실하게 명중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됐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안 때렸지만은 이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의 목표를 때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허풍이 아니었구나 그런 위협을 많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혁명수비대가 쏜 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다 혁명수비대가 관리하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종교 이슬람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군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고 그럼 주변 국가들은 다 엄청난 위협을 느끼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후티 반군,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그렇게 제거하고 싶어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다 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이런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중동에 뭐 아주 이런 식의 작은 균형추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정도의 영향을 이 혁명수비대가 계속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 이 중동 상황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키플레이어인 것이죠. 그러면 주로 이란에서 어떤 뭐 발사대로 발사를 하나요? 그렇게 뭐 포에 탑재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주변 국가로 이렇게 쏘는 용도로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뭐 이젠 이동식 발사대들도 갖고 있어갖고 네네네. 다양한 투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뭐 기술들을 갖다가 최근 10년 내에 많이 획득했고요. 네네. 지난 몇 년 동안 이 무기쇼에서 계속 발표를 해갖고 지금 서방 군사국 이스라엘,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을 혹시 수출하거나 어디 딴 데 수출이 지원도 되고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요? 지금 뭐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네. 그 외에 뭐 이런 그리고 또 이 혁명수비대가 무시무시한 것이 각 국가마다 국가 실정에 맞춰서 이 라인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맞춤형으로 이게 이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처럼 능력이 되는 데들은 좀 고급형을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하마스 같이 하마스는 봉쇄돼 있어갖고 완제품을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네네. 도면 같은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수단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도면까지 수출하고 또 후티처럼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또 그거에 맞게 중급을 수출해서 그래서 후티 반군이 운용하는 미사일 수준이 상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란의 혁명수비대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뭐 거죠? 거의 확실합니다. 사실 확실해요. 공식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면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획득한 걸 보면은 네네. 대부분 이게 어느 미사일로부터 개량이 됐다는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다 이제 이란 쪽 미사일 계보를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무기 요즘 많이 개발하고 성능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방어한다 네.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딱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혁명수비대 나는 계속 무섭게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그 이슬람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계속 어딘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데에 이 무기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그렇죠. 그건 드는데. 다양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최근에 또 드론 기술까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네. 이란이 뭐 미국제 드론을 심지어 뭐 카피했다는 자기도 주장도 하고 있지만은 네. 뭐그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고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실전 경험을 쌓고 있어갖고 네네네. 아무래도 무기는 실전을 통해서 얘네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빨리빨리 개량하는 게 가장 좋은 네네. 이 개발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게 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혁명수비대가 근데 이런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계속 하겠죠. 아까 얘기를 하시다시피 이란 정권이 계속 가는 한 혁명수비대는 당연히 그 정권의 보위대로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란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아파의 뿌리 깊은 주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평화를 얘기한다 싶다 하더라도 언제 이것들이 표변해갖고 우리를 네네네네.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칼로서 네네. 이 혁명수비대는 상당히 오랫동안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란 입장에서도 이란은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것 갖고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국의 옆구리를 귀찮게 하고 쑤셔갖고 그래서 자꾸 오히려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야지 우리를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한다. 네. 실제로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쪽에 여러 군데서 옆구리 공격이 날라오니까 정신 네. 못 차리고 있는 걸 딱 보고서 굉장히 야,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흐뭇해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분쟁을 일으키고 미국, 영국이 또 타격하면서 이거 국제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는 이 문제 지금 뭐 떠오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란에서 이렇게 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개발되고 사용되고 수출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아까 또 이승원 평론가하고는 국지적인 또 우발적인 어떤 분쟁이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전문가 발언도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네, 설명이십니다. 이란이 핵 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런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씨들을 곳곳에 뿌리고 그 불씨들을 키워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핵심에 혁명수비대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세승병 박사님하고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또 특히 그들의 군사력,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 장거리 미사일 좀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이런 또 군사력이 또 우리 그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 또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세승병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 생방송이고요. 저는 내일 점심 12시 30분에 끝내주는 컨텐츠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